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되는가? 네. 여기에 대한 대답은 초등학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일 거예요.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?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박철범입니다. 그러면 이제 결국 저희가 교육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이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사실 부모님의 어떤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모님들과 상담도 많이 해보셨을 거잖아요.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학생들의 좀 부모님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? 제가 한동안,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뭐 변호사 일에만 몰입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부모님 상담을, 또 부모님 상담하실 때 부모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보통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. 상담하러 딱 아이랑 부모님이 오시는 장면만 봐도 그 학생의 성적이 파악이 됩니다.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일단 시무룩하게 들어오겠죠. 그럼 부모님은 안 들어와, 빨리 들어와, 앉아. 그러니까 또 고개 숙이고 있으면 어머니께서는 자, 선생님한테 말해봐, 네 문제가 뭔지. 이렇게. 그럼 이제 뭐 안 봐도 이제. 근데 이제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이 먼저 들어와요. 학생이 엄마 여긴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, 그럼 이제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면서 또 이제 아이가 또 앉아서 얘기할 때도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한번 선생님한테 말해볼래?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신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런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차이가 나는데 제가 한동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차이가 날까? 어떤 것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?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의 어떤 그런 모습의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? 그 부모님들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자기 자녀를 교육을 하시는 걸까?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결국은 앞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. 공부를 잘한다는 건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공부 머리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걸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. 그건 공부 자존감인데 그거는 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거는 주위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아이가 그래 잘할 수 있는 거야, 나도 해보면 될 수도 있어?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고, 그거는 결국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의 부모님의 공통점, 당연히 아이들을 자주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. 그러면 이번에 이제 좀 출간하신 그 하루 공부법 책의 내용, 또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우선은 이제 그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좀 성과가 그만큼 만족스럽지 나오지 않는 경우, 이게 사실은 제일 또 많은 고민인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막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고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오는 케이스들 많아요. 왜 그럴까요?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. 솔직한 얘기로 공부 머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그런 학생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5%쯤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학생들은 물론 공부해도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를 쉽게 공부 머리가 나한테 없다라는 걸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럼 이제 좀 면죄부가 된다 할까요? 그렇죠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성적이 오를 만큼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? 그럼 그 공부한 게 내가 공부했다고 그 문제가 바로 중간고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이게 좀 더 많아야 내가 그 공부한 것 중에 문제로 나오는 것도 하나 생기고 그럼 그걸 맞추게 되는 건데 그만큼의 양이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성적은 오르지 않을 거예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게 어디 간다거나 내가 공부를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. 단지 그 항아리가 아직 안 찼을 뿐 계속하면 오르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으로 계속 노력을 지속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럼 또 하나 케이스는 이제 싫어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과목을 우리 많은 학생들이, 저도 사실 그랬었고,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이게 본성 같은 거잖아요.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가 공부를 쭉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싫어하는 과목은 나만 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리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. 지리에 막 지도가 많이 나오잖아요. 뭐 무상일수, 뭐 체하늘, 평균, 기온, 막 지도가 다 다른데 각각 얘기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. 그 너무 헷갈리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싫어지고 지리가 지긋지긋해지니까 공부하기가, 또 중요한 과목은 또 영어 수학에 비해서는 떨어지니까 영어 수학 먼저 하다 보면 또 밀리다 보니까 또 성적 낮아지니까 또 안 하게 되고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제가 쓴 방법이 방학 때 지리 문제집을 하나 사가지고 얇은 걸로 그냥 지리만 날 잡고 그냥 풀었어. 몇 날 며칠을. 그러니까 한 권을 다 뗀 거예요, 그냥. 그렇게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다 본 내가 틀리면 다른 애도 틀리는 거다.
이렇게 자신감이 한 번 생기니까 네. 맞추는 문제도 좀 더 늘어나고 또 늘어나니까 또 이제 싫었던 과목이 재밌어지면서 선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. 고등학교 2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화학이 또 싫었던 적이 있거든요. 같은 방법을 해결했습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쭉 펼쳐놓고 그거 하나하나 풀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정답을 미리 다 체크합니다. 미리 다 체크하고 그러면 한 300문제 막 돼요. 그거를 보면서 이게 왜 정답이 이거라는 거지? 이래서 이러려나? 그냥 이것만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. 아, 그런가 보다. 이렇게 그걸 이제 한두 문제 할 때는 잘 안 느껴지는데 그렇게 수백 문제를 아, 이렇게 정답인가? 이래서 정답인가를 하고 나면 일종의 감이 잡혀요. 나중에 문제 실전 시험 문제를 딱 봐도 이것도 뭐 반응성 묻는 거 아니야? 그렇네. 이래가지고 이런 실험에서 그런 맞네 하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좀 싫은 과목은 나를 딱 잡아가지고 뭐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그거에만 몰입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.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하고 싶은 거는 전공법으로 제일 앞에 있는 벽 하나만 깨면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깰 수 있는 어떤 성취감, 자신감을 쌓을 수 있다.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시청자분들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공부 습관이라는 또 키워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. 그런 측면에서 그 작가님께서 워낙 공부법 전문가시고 이제 공부법 책들도 많이 쓰셨고 초등 자녀나 혹은 뭐 중등 자녀 혹은 초등 조카나 중등 조카가 있다고 했을 때 딱 3가지만 이 공부 습관을 알려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공부라는 건 우리가 하는 공부는 교양을 위한 공부는 당연히 아니겠죠. 이제 학교 시험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. 그렇다면 시험을 친다는 거는 수업이 있다는 거고 그 수업의 내용이 시험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공부의 초점은 결국은 수업에 맞춰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초등학생들은 의외로 수업을 듣기는 한데 나중에 성적을 올리기에 꼭 필요한 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뭐냐면 복습이에요. 초등학생들은 왜냐하면 수업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들으면 다 이해가 되니까 학교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을 복습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학교 수업은 수업대로 듣고 뭐 엄마가 시키는 뭐 학습지나 또 다른 공부를 할 뿐 수업과 복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공부의 패턴을 연습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먼저 하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. 다 알겠죠. 물론 쉬운 내용이고 하니까 다 알겠으면 그럼 10분만이라도 30분만이라도 오늘 수업 배운 거 다시 한번 본다는 그 행위 자체가 그 훈련 자체가 초등학교 때 필요한 것 같고 그건 이제 부모님께서 당연히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자기 스스로 그 시간 관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뭐 나중에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들면 스스로 하겠지만 초등학생 그게 어려우니까 부모님께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뭐 이때는 영어 공부해 저 때는 수학 공부해 이것보다는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공부를 안 하는지를 명확하게 좀 정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맞게 루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안 하는 부모님 꽤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뭐 놀고 있으면은 뭐 넌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? 근데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이상한 거예요.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 라는 말은 지금 공부 시간도 아니고 뭐 쉬는 시간도 아니라는 얘기인 거잖아요. 공부할 시간 딱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라든가 뭐 핸드폰 뭐 게임이라든가 패드라든가 TV 보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책을 읽는다면 책 읽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생활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수면 관리죠.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돼서 자는 시간이 만약에 뭐 10시다 그러면은 잠이 잘 안 와도 그때 누워야 되는 거고 아침에는 더 자고 싶어도 그때 일어나야 되는 거고 이런 생활관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초등학부모님들, 특히 고학년 학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고학년 학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겨울방학도 다가오고 있고 이때 제일 큰 걱정은 결국 중학교 가서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, 뒤처지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시고 그게 결국 중학교 내신과도 다 연관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중학교 진학을 앞둔 아이들에게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거나 혹은 부모님들에게 좀 이런 것들은 좀 함께 도와주셔라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잖아요. 그럼 내신의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입니다. 그러면은 학교 선생님께서 문제를 어디에 출제할지는 당연히 드러나는 시간이 수업 시간이겠죠. 수업 시간이 이게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교 내신 성적이 뭐 좌우된다고 저는 보는데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근데 학생들이 뭐 당연한 얘기죠.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. 근데 집중하는 방법을 몰라요. 집중한다는 것이 저는 3가지를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들으시고 아이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.
수업 때 앞을 보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학생이 앞을 안 봐요. 그냥 책을 봐요. 그러니까 귀로는 선생님 설명을 듣고 눈으로는 그냥 책을 봅니다. 근데 신기한 게 선생님께서 책을 줄줄 읽는 게 아니잖아요, 이게. 책은 책대로 읽고 그냥 설명을 하시는 것인데 그럼 내가 눈으로 보는 이 책과 선생님의 말이 일치하지가 않죠, 당연히. 네. 선생님 말에 집중해야죠. 그러려면 선생님을 봐야죠.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입니다. 책 보지 말고 선생님을 볼 것.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께서 수업하시다가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나도 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. 그런 것들은 수업 때 반드시 질문하거나 아니면 수업 끝나고 뭐 선생님한테 질문하기가 너무 좀 부끄럽다면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야 돼요. 나는 모르지만 쟤는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어보고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면 시험 기간에 뭐 따로 뭐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안 해도 그날 복습이 되고 그날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럼 별 노력 없이 마무리 정리가 잘 되고 그게 내신 성적이 잘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을 역시 들을 때 팁이 있죠. 이게 뭐냐면 결국 학교 선생님께서는 이 자기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건데 매년 그 과목만 계속 반복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가르치시면서도 자기가 어떤 부분을 출제할지를 알면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사람인 이상 이게 튀어나옵니다. 은근슬쩍 힌트를 흘려요. 그게 바로 뭐냐면 수업할 때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. 왜냐면 너희들 이거 알겠어? 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?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이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질문하는 거죠. 질문하는 부분이라든가 당연히 뭐 큰 소리로 말하시는 부분은 당연하고 예시를 든다든가 예시를 든다는 것도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든 이해를 시켜야 될 만큼 중요한 거니까 예시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예시 든다거나 이런 것들에 초점 두면서 뭐 질문, 큰 소리, 예시 드는 것들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들으면 그러면 체크를 해두는 거죠. 이거 중요한가?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 좀 더 입체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복습할 때도 훨씬 편하게 복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목별로 이제 초등, 중등 아이들에게 좀 하나씩 공부법을 좀 짚어주신다면? 가장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되는가? 여기에 대한 대답은 초등학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일 거예요. 그러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못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?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중학교 1학년 때야 물론 뭐 자율학기니 뭐 진로 탐색이 근데 사실 그때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선행하기 바쁘고 노는 학생들은 노느라 바쁘기 때문에 막상 독서를 한다든가 특히 문학 작품을 읽을 시간은 안 나거든요. 고등학교 때는 더더욱 말할 나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서양 고전이라 불릴 만한 그런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저는 사실 초등학생이 끝이라고 봐요. 근데 이때에 봤던 어떤 그 문학적인 감수성과 그런 국어적인 독해력이 수능 국어까지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히는 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로 올라간다면 고등학교 때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겠죠. 이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수능 스타일로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 독해도 나오고 그러면은 독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독해 아닌 걸 중학교 때 해야겠죠. 저는 그게 당연히 중학교 영어 단어는 완벽하게 잡아야 되고 특히 문법을 봐야 돼요. 왜냐하면 문법을 그 방대한 문법적인 지식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수행평가니 내신이니 수능 준비니 하면서 문법까지 공부할 시간은 잘 안 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끝내놓는 것이 좋고 수학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수학은 이때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학년에 정말 좀 꼭 알아야 될 지식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한 학기라도 비면 안 돼요. 그러니까 1학기 내용은 잘 알았는데 2학기 내용은 잘 몰라. 1학기 때는 90점 나왔는데 2학기 때는 60점 나왔어.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럼 다음 학기 선행을 해야 되냐?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수학은 그 중간에가 비면 다음 학기 기초가 비는 거기 때문에 그 방학 때 전 학기 복습을 다시 해서라도 그 빈 그 벽돌을 메꿔야 돼요.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다 뭐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문제집 풀었을 때 80% 정도 풀리는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야 고등학교 때 수학을 뭐 따라잡기가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수학 얘기가 나와서 또 이과셨고 또 수학을 또 단기간에 이렇게 성적을 급상승시키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면 보통 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 때 중3까지 과정, 뭐 또는 중등 때 고3까지 과정의 어떤 과정까지 개념을 전부 끝내는 게 사실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바고 그게 약간의
적지 않은 학생들 선행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진짜라면 사실 애들이 좀 너무 벅차지 않을까 싶거든요. 선행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 저는 선행을 해본 적이 없죠. 저는 고2 때 중학교 수학을 붙들던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다행히 단기간에 성적을 올렸지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. 세 가지가 있습니다. 특히 마음 상태에서의 특징이 뭐냐면 뭐 1년 뒤 거를 선행하든 3년 뒤 거를 선행을 하든 그거는 내가 그걸 아직 배울 나이가 아닌데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너무 어렵겠죠. 아무리 뭐 쉬운 교재를 한다 한들 어렵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. 근데 이게 사람의 인내심은 한계가 있어서 뭐 부모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참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면서 그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 두 번째로, 그래서 시간이 지났어요. 그 지난 다음에 그 과목의 그 내용을 실제로 배울 나이가 됐습니다. 근데 그 상태에서는 그 시기는 내가 예전에 선행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요. 기억이 잘 안 나고 이걸 내가 선행하긴 했는데 이게 뭐였지라는 그 정도의 느낌만 남거든요. 그러니까 망각하는 거죠.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자만심만 남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 미리 공부했는데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다는 느낌만 남아서 내가 이거를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착각만 남는 거죠. 이 세 가지다. 스트레스니 망각이니 이런 자만심이니 이것이 실제로 성적 향상으로 귀결되는가?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만약 그 학기에 성적이 잘 나온다면 그 학기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나오는 것이지 뭐 중학교 때 했던 게 지금 효과를 발휘해서 잘 나오게 된다?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또 대입 전까지 사실 학습이라는 거는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마라톤 같은 거고,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뭔가 너무 조급하게 시키지 말자고 다짐은 했는데 또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주변을 보면 이게 뭔가 다른 아이들이랑 학습 진도차가 크게 벌어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이게 약간 현실과 항상 이 소신 사이에서의 갈등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부모님들께 뭔가 조언해 주신다면? 많죠.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는 책 많이 읽히고 뭐 다양한 활동 그 뭐 누가 좋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? 근데 자기 자녀가 어떤 비교할 만한 어떤 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뭐 낮은 어떤 그 성과를 받아오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죠. 특히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사람이 마음을 잡고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기는 인간이란 동물인 이상 최대 3년이라고 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고2 올라가면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.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더 짧아졌어요. 그러니까 1년 지나니까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가 됐고 그렇게 고2 때 성적은 많이 올랐으나 고3 올라가니까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. 그래서 고3 때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 강제로 시켰는데 저는 9시만 되면 도망을 갔고요.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전된 거죠. 번아웃이라고 하나요? 슬럼프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종류의 번아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1년 이상 지속할 수 없었던 게 공부인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한다? 저는 절대 고등학교 때까지 그거 유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가장 균형 있는 정도는 뭐 한 중3 겨울방학 때나 뭐 빠르면 중3 2학기 정도에서 슬슬 피치를 올려가서 고1, 2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고2 끝날 때쯤이면 번아웃 되거든요. 고3 올라가서는 그냥 정신력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죠. 그래서 그 정도가 정말 최대치인 것 같은데 그거를 중1 때부터 시작한다?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한다? 그러면 일찍 그 번아웃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잘 보시면서 그전에는 그냥 슬슬 물론 이게 방임은 아니에요. 그냥 그래 놀아라 이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시고 생활관리 그 다음에 뭐 스케줄링 패턴 이런 거 잘 잡아주시는 정도로만 지켜봐 주시고 슬슬 올려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개정판으로 출간을 하셨어요. 박철범의 하루공부법이라는 책.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개정판을 내셔가지고 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으니까 책을 내셨을 거잖아요. 혹시 어떤 메시지일까요? 하루공부법에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부모님께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너들 읽어봐 이렇게 하면 된대 하고 바로 정답을 알려주시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스스로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냥 던져 놓으시고
좀 약간의 시행착오도 좀 허용을 해주시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고 그게 적든 크든 나름의 결과를 얻고 자신감을 얻어볼 수 있는 그런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뛰어볼 수 있는 힘이 너한테 있다는 걸 믿어주시라는 거죠. 아이들은 또 그런 부모님의 어떤 노력들에 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아이들에게 이 책이 좀 도움이 될까요? 뭐 공부 성적으로 따지자면 정말 하위권 학생부터 상위권 학생들까지 다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자기가 스스로 뭔가 꿈이든 목표든 딱 세우고 내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한번 공부를 끌고 나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저 역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좋았더라라는 것들 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박철범 작가님, 박철범 변호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. 어려운 환경에서 또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그 과정을 또 극복하시고 또 그 과정 안에서 깨달았던 것들을 또 뭔가 공부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유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의 이야기들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혹여 또 아이들이 본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도 할 수 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그 끝엔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고요. 지금까지 조작가 박철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